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외동아들인 남편의 가족은 홀어머니뿐이었고 제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추석이 되어도 조촐한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비슷한 패턴의 일정이 이어졌는데 이날은 추석 일주일 전 남편의 고향 선산에 있는 시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멀미가 늘 심한 시어머니는 우리나라 최남단 땅끝에 있는 깡촌 시골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는 일이 쉽지 않아 매년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조상덕을 봐야 할 때만 성묘를 따라 나서곤 했어요. 올해 시어머니는 자신이 운영하던 재래시장의 반찬가게 손님들을 앞에 생긴 대형마트에 다 빼앗겨 분통을 터뜨리던 차였기에 성묘에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 네 아버지는 양심도 참 없어. 1, 2년도 아니고 30년을 먼저 가놓고는 하늘에서라도 내가 잘 먹고 사는지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매년 성묘 안 간다고 삐쳐서 폐악질 부리는 건지 뭔지. 아휴, 속이 어찌 이리 좁은지 모르겠어 정말. 시어머니는 내려가는 내내 묫자리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에게 잔소리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아, 엄마도 참 반찬 장사 손님 뺏긴 게 어디 아빠 탓이야? 왜 오만 사람을 잡아요? 하긴 꿈에 나타나서 복권 번호도 턱턱 알려주고 하는 일 다 잘되게 앞길 좀 닦아주면 좀 좋아.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편히 쉴 수 없었고 죽어서도 가족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두 분 이렇게 건강한 게 어디예요? 어머니는 소화력도 좋고 이도 튼튼해서 그 연세에도 게장 껍질까지 씹어드시지. 당신은 겨울에 창문 다 열어놓고 자도 세상 잔병치레 안 하잖아. 나는 그게 다 아버님 덕이라고 생각해. 시어머니는 저의 대답이 못마땅했던지 바로 퉁명스러운 가시를 뱉어냈습니다. 뭐야, 정말 효분합셨네. 네 시애비가 감동받아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 한 바가지 닦고 다시 눕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속도 모르고 눈치 없이 대꾸했습니다. 아버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그거야말로 너무 좋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하여튼 한마디를 안 진다니까. 누굴 향한 하소연인지 모를 시어머니의 푸념을 들으며 귀에 딱지가 앉을 무렵 묘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선사는 남편 집안이 대대로 중시해온 풍습에 따라 풍수지리상 명당이라 불리는 험한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남편이 시아버지 산소에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왔어. 오랜만에 이발도 하고 면도도 좀 하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자라셨네. 남편은 바리깡 대신 예초기를 능숙하게 돌렸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남편이 묫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고요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빛 억새꽃이 바람에 나부껴 바스락거리며 쓸쓸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수줍게 흰 얼굴을 삐쭉 내민 구절초가 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어진 구절초를 주워 동심으로 돌아간 듯 꽃반지를 만들어 손가락에 끼워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근처에서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유, 신봤다. 내 팔자에도 이런 복이 있었어.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산삼이 있는 절벽 바위 틈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너무 위험해요. 괜히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시어머니는 닿지도 않는 손을 무리하게 뻗고 있었습니다. 너 괜히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이 삶은 내 거야. 이 오만득 평생의 첫 산삼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내 며느리여도 넌 볼 생각하지 마. 집중해서 조심히 산삼을 캐도 모자랄 판에 신이 난 시어머니는 과열된 채 흥분했고 결국 흙을 잘못 밟아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순간의 찰나에 시어머니는 절벽 끝에 한 손으로 간신히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코앞까지 뛰어가 허공에 대롱대롱 힘없이 흔들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반대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제가 셋에 어머니 끌어당길 테니까 그때 어머니는 있는 힘껏 몸을 밀어 올리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서둘러 셋을 카운트했습니다. 70kg에 육박하는 시어머니를 저 혼자 지탱하기엔 힘이 턱없이 부족해 빨리 끌어당겨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초기만 요란하게 돌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던 저에게는 남편을 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기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힘으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너는 힘이 왜 이렇게 없냐? 무서워 죽겠으니까 좀만 더 세게 당겨봐.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냈고 묵혀놓은 숙변을 밀어낼 때의 심정으로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단 듯이 저를 사정없이 확 끌어당겼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힘에 밀려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하는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7살 때 소독차를 쫓아가던 저를 엄마가 혼내러 뛰어오던 추억.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던 15의 쓰라린 기억들이 마구 뒤엉켜 눈앞을 가렸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죽는 건가? 그리고 저는 그 후의 기억이 없었고 이정표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작 꽃다운 나이 34이었습니다. 손가락에는 구절초라는 흰 들국화 반지를 낀 채 스스로를 애도하는 것처럼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기억도 하지 않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 아직 살아있다고요. 어머니, 신영씨, 여보. 제 말 안 들리세요? 저 너무 답답해요. 뜨거워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아있는 저를 관 속에 가둔 채 화장로 속으로 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이 흔들릴 정도로 몸을 뒤틀었습니다. 점점 숨이 조여오고 온몸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은 거 아니에요. 저는 관짝을 힘껏 두드렸지만 제 절규는 뜨거운 불길 속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관짝에서 튀어나오듯 식은 땀에 흠뻑 젖은 상태로 깊고 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삑삑거리는 기계음과 뚝뚝 떨어지는 링거액 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몸도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걸 보아 병원인 듯 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까지 눈만 껌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은 금세 어두컴컴해졌고 깜빡 잠이 들 무렵 익숙한 손길이 제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기저귀를 쓱 빼 새 것으로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최대한 크게 뜨고 그 손길의 주인이 제 눈을 바라봐 주길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의식 돌아온 건가? 강단영 씨,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하지만 저는 손가락 대신 눈만 계속 깜빡였습니다. 움직이기 힘드신 건가요? 그렇다면 제 목소리 들리면 눈 2번 깜빡여 보세요. 제 눈 깜빡임을 확인한 요양보호사는 곧장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강단영 씨, 여기는 요양병원입니다. 강단영 씨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신다면 눈을 천천히 한번 깜빡여 보세요. 저는 최선을 다해 의사의 말대로 천천히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당하신 건지는 기억하시나요? 절벽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어요. 오랫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어서 성대와 근육이 약해져 당장 말씀하시긴 쉽지 않을 겁니다. 추가적인 검사는 경과 보면서 차차 진행하기로 하죠. 저는 시어머니를 구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며 떨어지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제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은 볼 순 없었습니다.
제가 재활훈련을 하고 3주가 지나도록 그들은 머리카락 한 올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게 되자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워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번호를 바꿨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자 보호자인 남편이 제가 깨어난 지 3주가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어디서 뭐라고 지내느라 나타나지 않는 건지 괜히 서운했습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전화가 넘어갈 즈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단영이니? 그런 거야? 전화를 받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벌벌 떨리고 있었고 전화를 건 사람이 제발 제가 아니길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 단영이 맞아요. 병원에 어머니랑 신영 씨가 통 오질 않길래 연락드렸어요. 저 깨어났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시어머니에게 용건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커녕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듯한 귀찮은 투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니? 그러길래 조금만 일찍 깨어나지. 우리 아들 저번 주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널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전화도 달갑지 않구나.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마. 신영이도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애 앞길 망칠 생각은 하지 말고. 이만 끊는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할 말만 속사포로 쏟아내더니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대체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머리는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다치신 건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꺼져 있다는 음성 안내만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작당을 하고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장기 입원 서류를 제출하려다 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제로 이혼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인간이 이런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목숨값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제가 의식 없이 누워있던 1년 동안 제 보호자라고 믿었던 남편이란 작자는 새장가에 들었고 시어머니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제가 늦게 깨어난 탓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이자 도덕이고 의리이자 양심인 걸까요? 제가 삶과 죽음의 문턱에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은 장례식 대신 결혼식을 치렀고 슬픔 대신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활훈련을 하는 3개월 동안 이 추악한 두 모자의 인생을 날려버릴 마음을 먹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가 향한 곳은 시어머니와 전에 함께 갔었던 무당집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샤머니즘을 깊게 믿는 집안이라 풍수지리를 따르느라 험한 산중턱에 선산을 모실 정도로 신념이 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온갖 유명한 점집을 다 찾아다녔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써준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이며 온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살아있었단 말이야? 무당이 저를 보자마자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죽었어야 하나요? 제가 되물으니 무당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경을 칠.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게 되면 억울해서 그대로 죽기는 아까웠을 거야. 그치?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도무지 무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망할 놈의 네 시어머니가 몇 달 전쯤에 나를 찾아왔길래 며느리 잡아먹은 년이 감히 여길 어디라고 오냐며 팥을 한 주먹 뿌려 내쫓으려 했더니 네 시어머니가 놀라서 자빠지면서 글쎄 싹싹 빌더라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네가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관짝문을 두들기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누워있어도 이렇게 괴롭히는데 살아 돌아오면 토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네가 깨어날 가망이 얼마나 되냐고 묻더라. 안 깨어날 수도 있냐고.
헐, 그래서요? 그러더니 깨어날 가망이 있으면 못 깨어나게 할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고. 굿이든 부적이든 뭐든 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물 한 바가지 끼얹으며 정신 차리라고 하고 이 집에서 쫓아냈지. 나는 사람 해치는 건 죽어도 못한다고. 근데 말이야, 다른 집에 가서 너 못 깨어나게 할 부적을 썼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었어. 네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탐냈을 거야. 그거 꽤 되지? 저는 평소에 신점을 믿지 않기에 무당의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추락사고와 관련돼 캥기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확실한가요? 그렇다니까. 저번에 너랑 시어머니 왔을 때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네 시어머니 빡세니까 거리 두고 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사고 쳐도 도와주지 말랬잖아. 명줄 짧아지기 싫으면. 그땐 시어머니 스타일이 그냥 딱 봐도 세고 계속 앓는 소리 하는 타입이니까 때려 맞춘 줄 알았죠. 그때는 무슨. 지금도 너 내 말 안 믿잖아. 안 믿으면서 우리 집 찾아온 건 네 시어머니가 무슨 꿍꿍인지 동태 살피러 온 거고. 저는 뜨끔했습니다. 무당이 제 속을 꿰뚫어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건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는 알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복수할 거거든요. 에휴, 웃긴다 너. 나한테 안 물어봐도 이미 너는 다 알고 있잖아. 네 시어머니가 뭐에 벌벌 떠는지. 사실 맞아요. 확인도 할 겸 겸사겸사. 뭐해, 이 근처에 맛집도 있다고 하길래. 발칙하게 네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잘해봐. 무당의 말은 욕 같으면서도 격려처럼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믿지도 않았을 무속신앙이었지만 왠지 이번만큼은 그 말 한마디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복비 10만 원어치 응원을 받은 저는 근처 오돌뼈 맛집으로 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장 매운맛으로 오돌뼈 2인분을 주문하고 오돌오돌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맛이지. 이 맛있는 걸 다시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니. 오돌뼈에 대한 예우도 못하고 갈 뻔했잖아. 천하의 호구 같은 이라고. 감히 나랑 오돌뼈를 갈라놔? 오만득, 배신영, 딱 기다려. 내가 매운맛으로 복수 갈겨준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모자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의 전화기를 빌려 마치 제가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경찰서에 넣었습니다. 네, 실종 신고를 좀 하고 싶어서요. 이름 강단영, 나이 35인 제 친구인데요. 식물인간 상태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1년간 누워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거든요. 그런데 퇴원한 뒤로 3주째 연락이 안 되고 행방불명이에요. 걱정돼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 실종자의 연락처와 거주지 주소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에게 사고가 나기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죠. 다만 제가 아니라 새로운 와이프와 며느리를 들인 채였지만요. 네, 불행구 폭동 44번지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사실 누워있는 동안 남편이 그 집에서 새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거주지 주소를 거기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에?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말 그대로예요. 제 친구가 시어머니 구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고세를 못 참고 급하게 그랬다네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봤나? 저희가 상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오만득 배신영 두 모자가 있는 집으로 향할 것이고 시어머니는 제가 깨어나지 않도록 부적을 썼다고 했으니 제가 퇴원 후 어디 가서 죽었다고 생각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샤머니즘이었고
시어머니가 흔들리면 남편까지 덩달아 흔들릴 것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머리 하시러 오셨어요? 저 머리를 더 부스스하고 칙칙하게 가능할까요? 귀신처럼 보이고 싶어서요. 지금도 이미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머리가 거의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관리 안 하신 지 오래된 모발 같아서요. 그런데 머리 정리가 아니라 더 귀신처럼이요? 저는 집 근처 미용실을 찾아 1년 동안 신경 쓰지 못한 머리를 정리하는 대신 일부러 더 엉망으로 헝클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뿌리펌으로 안쪽 모발을 살짝 더 뜨게 해서 부스스함을 극대화시키고 염색을 검정으로 하시면 귀신의 집에 어울릴 만한 헤어가 완성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뿌리펌은 겉으로 봤을 때 컬이 티가 안 나서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의 동공에는 연이어 당혹스러움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페셔널하게 제가 원하는 귀신 헤어를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의 피부톤이 워낙 밝으셔서 검정색으로 염색하시면 정말 귀신처럼 창백해 보이실 거라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이공원 귀신의 집 직원분이세요? 아니면 배우세요? 오늘부터 귀신입니다. 어머, 재치 있으시다. 가운부터 입으실게요. 오만득 배신영 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샤머니즘을 이용해 저는 오늘부터 귀신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은 제 말을 그저 농담으로 웃어넘겼습니다. 머리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처녀 귀신이 오늘부터 친구하자고 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스타일이죠.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흐린 눈하고 언뜻 좋게 보면 천녀유원의 왕조연, 눈 제대로 뜨고 보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머리 산발한 귀신 같았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처녀 귀신 친구 구하러 거리를 좀 활보해 볼게요. 얼마죠? 저는 제 차로 돌아와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진해 보이도록 메이크업을 하고 핏기라고는 없어 보이는 입술을 만들기 위해 누드톤 베이지 립을 덧발랐습니다.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 당일 배송으로 받아둔 소품용 흰색 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후 얼른 밤늦은 새벽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평소에도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아씨, 깜짝이야. 기다리던 중 차창 유리에 비친 제 모습에 저도 화들짝 놀랄 정도로 분장이 잘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묵고 있는 집은 고요한 골목에 자리한 마당 딸린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각 방을 비추던 형광등이 하나둘씩 꺼지고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타이밍. TV에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신꼬를 한 채 집 앞마당 주변을 조용히 배회했습니다. 일부러 고개도 좌우로 살살 흔들며 목격하는 이가 환영처럼 느끼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이 인형처럼 계속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꼼짝없이 누워있던 1년 동안 고마움도 모른 채 저를 배신한 두 모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살내고 싶었습니다. 엄마야! 작전은 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요. 온 집안의 형광등 불빛이 도로 다 켜졌고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만 본 거야? 분명 귀신이었는데 단영이었어. 단영이 죽은 건가? 남편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 요즘 기가 허한가 봐. 보약 한 첩 지어 먹어요. 이제 우리랑 상관도 없는 단영이한테 시달리지 말고. 그러다 신경쇠약 걸려. 남편의 말은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뭐? 나랑 상관이 없어서 은혜도 모르고 1년치 병원비 한 푼도 안 내고 그대로 내뺐냐? 배신영이 소새끼. 죽은 척한 게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제가 열받아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의 호들갑스러운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분명 단영이었다니까. 진짜 소름 돋는 몰골로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 형체는 흐릿하고 계속 고개를 움직이는 것 같았어. 아유, 말하면서도 이게 소름 돋는 것 좀 봐. 시어머니의 눈썰미를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제 의도가 그대로 먹혀 들어간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래야지. 오늘은 첫날이니까 맛보기로 이쯤 하고 내일 또 봐요들. 첫 술에 어찌 배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성과에 나름의 만족을 하며 내일을 위해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차로 돌아오자마자 얼른 소복부터 갈아입고 긴 머리도 틀어올려 야심한 시각에 다른 사람이 저 때문에 간 떨어질 일 없게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저는 제가 쫓겨난 집 앞을 또 찾아갔습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 팥을 뿌렸는지 대문 주변 사방에는 팥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에 보답하고자 오늘의 작전은 어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본장과 의상은 동일했지만 공기 반 소리 반을 섞은 제 목소리를 녹음해 마당 근처를 서성이며 녹음 파일도 함께 틀었습니다. 날 죽인 건 바로 당신이야.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야. 오늘은 남편의 방 근처부터 순회했습니다. 괴명과 함께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 방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크게 다를 바 없는 반응으로 또 수선을 떨어댔습니다. 내 말이 맞지? 너도 귀신 본 거지? 웬 단용이같이 생긴 여자 귀신이 자기를 죽였다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아유,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장면이었어. 오늘 잠은 다 잤네. 아유, 단용이는 어쩌려고 죽어서까지 우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걔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지. 하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콧방귀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두모자의 신경을 자극하는 작전이 잘 먹혀들고 있다는 생각만 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은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안녕히 주무셔 보시던가. 저는 집에서 다음 작전을 준비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다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팥에 이어 오늘은 북어대가리가 대문에 큼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북어대가리를 괜히 한번 째려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뭘 봐? 눈 깔아. 네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나도 마찬가지야. 북어는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저는 인심 쓰듯 북어를 그냥 지나쳐 오늘 준비한 작전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저는 분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귀신 분장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마에 부적을 붙인 제 사진을 빔 프로젝트로 시어머니와 남편방 창문에 썼습니다. 부적은 제 자필로 근이라고 써서 만든 단형표 핸드메이드 제품이었습니다. 딸을 근, 뒷발꿈치 근, 뜻 그대로 뒷발꿈치까지 따라붙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잔디밭 곳곳에 향냄새와 흡사한 디퓨저를 이곳저곳에 왕창 뿌려 집안에서도 묘하게 후각이 자극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신영아, 나 살려라, 응? 정확히 10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반응이 왔습니다. 고요한 주택가 골목에는 시어머니의 샤우팅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와씨, 엄마도 봤어? 아휴, 단영에게는 몰골이 왜 점점 흉측해져서 나타난대? 나야 모르지. 엄마랑 걔랑 나 모르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무슨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애는 왜 죽어서까지 사람을 들들 볶냐? 들기름인 줄.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무슨 원한 맺힐 게 그리 많아서는. 엄마, 그 귀신이 들고 있던 부적 봤지? 뭐라고 써져 있었어? 혼이 나갔는데 그것까지 볼 정신이 어디 있니? 경찰은 그때 실종신고 조사할 때 말곤 다른 연락은 없었는데. 아유, 진짜 죽은 건가?
저는 혼잣말을 속닥거렸습니다. 이 아줌마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얌전히 죽겠어? 절대 그렇게 못하지. 저는 영역을 좀 더 넓혀서 다음 코스를 밟아나갔습니다. 지난 작전의 피드백을 반영하자면 시어머니가 제가 쓴 부적글씨를 못 읽었다는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큼지막하게 한글로 메시지를 제작했습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나야 강단영이라는 문구를 빨간 물감으로써 집 주변과 앞마당에 전단지를 살포하듯 뿌렸죠. 남편의 회사, 시어머니가 자주 다니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친한 동네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과 목욕탕에도 전단지를 아끼지 않고 뿌렸습니다. 아니 그 신영엄마, 강단영이 자기 전 며느리 아니야? 이런 무서운 총이 쪼가리가 온 동네에 날아다니던데 우리 목욕탕 근처에도 하도 날려서 그거 다 치운다고 아주 혼났어. 우리 미용실 앞에도 붙어있던데 대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근데 장난이라고 보기엔 좀 너무 오싹하지. 전 며느리 야반도주했다 그러지 않았어? 아직 못 잡았지? 소식도 없고.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에 아무 대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쪽으로 빨간 글씨의 전단지 뭉치를 든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봤지? 조용히 해.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해. 이거 단영이 필체란 말이야. 우리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은 당당하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손끝은 누구보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모자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내내 치워도 전단지는 온 동네를 도배하듯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말 내내 두 모자는 문 밖을 나서지 못했으며 늦은 밤까지도 그의 집은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틀 뒤 그들은 오전동이 트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도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차를 타고 그들이 한참을 향한 곳은 시아버지의 선산이 있는 묘지이자 제가 시어머니를 살리고 추락했던 그 험한 산 중턱이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구판이 벌어질 준비를 분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 며느리의 혼을 좀 떼어내주세요. 구판만 크게 버리면 선생님의 말대로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시어머니는 제가 본 적 없는 근엄해 보이는 중년의 여자 무당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네, 인연. 감히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안 해주려던 것을 네가 하도 사정해서 내 자비를 베풀었거늘. 동자신이 노하지 않게 싹싹 무릎 꿇고 빌거라, 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당의 불호령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고개를 조아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말이라면 시키는 모든 것을 할 기세였죠. 아이고, 제 주둥이가 한 번씩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방정 맞아서 동자 선생님 기분을 상하게 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한 말은 다 잊어주세요. 동자 선생님, 저희 엄마가 입이 유별나서 그렇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강단영에게서 저희 모자를 제발 해방시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무당은 그제야 다시 온화한 표정을 되찾고 아기 동자처럼 말했습니다. 너희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애가 좋아하는 눈깔 사탕도 있고 벨트맨 딱지도 선물로 가져와서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예, 그럼요. 제가 다시는 망언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끝으로 꽹과리와 징, 그리고 장구와 북소리가 산속에 챙챙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형형색색의 요란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색동옷을 입은 무당이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깡충깡충 뛰며 묘지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빛이 돌변해서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이 아줌마 되게 재밌다. 아줌마가 한 짓은 벌써 다 까먹고 나한테 며느리 떼어달라고 온 거야? 난 착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 부탁이나 안 들어주는데. 선생님,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며느리가 행방불명이 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온이 자꾸 둘러붙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밤마다 나타나서 도통 잠도 못 이루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전 며느리예요. 지금은 다른 며느리를 들였어요. 어리석은 거사. 이 잘못이 왜 없어? 내가 어리다고 바보인 줄 알아? 네 입방정부터 고쳐야겠구나. 말을 마친 무당은 갑자기 폴짝폴짝 신내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칠 생각하지 말고 사실대로 다 얘기해. 안 그럼 비싼 돈 들여서 구판 버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떨어질 때마다 힐끔거리며 주변 눈치를 보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너는 나를 대체 뭘로 보고 자꾸 그러는 거야? 난 하늘에 맹세코 부끄럼 없다. 그 순간 마른 하늘을 쩍 가르며 천지가 개벽할 듯한 천둥이 치고 곧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바람도 사람들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사방의 깃발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그날 네가 뭐 하는지 내가 다 봤어. 네가 너만 살겠다고 네 며느리를 철벽에서 끌어당겼잖아. 거짓말 안 돼요. 잘못 없대요.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인데? 말해봐. 무당은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더니 곧 꼬장을 부리며 매서운 작두 위로 올라가 살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살풀이가 아니야. 너의 죄풀이야. 그리고 아들놈이라고 하나 있는 건 자기 처가 지혜미고 하다 떨어져 죽을 뻔한 것도 모르고 그 새를 못 참아서는 못생기고 나이만 어린 여자랑 결혼했어. 너보다 내가 키우는 바둑이가 더 사랑 같아. 알아? 무당이 제 대신 할 말을 다 해줬으므로 저는 더 이상 묘비 뒤에서 비를 쫄딱 맞은 채 수복 차림으로 그들을 지켜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무당이 버리는 구판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자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연실색을 하며 그대로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그 단영이가 구판까지 우릴 쫓아 통자 선생님, 천지신명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눈앞에서 얼른 그 강단영이 좀 치워주세요. 왜 또 나타난 거야? 왜? 이쯤 했으면 됐잖아. 귀신 됐으면 곱게 저승으로 가, 제발. 이래봤자 너나 나나 아무 도움도 안 돼. 죽은 거나 다름없는 여자 대신 세장가 든 게 죄야? 두 사람은 아직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하지 못했고 여전히 단영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영, 그 입 다물어. 혼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면 너 진짜 큰 화 입어. 단영이가 너한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게 죽어서도 저 세상 편히 못 가고 저렇게 이승을 떠도는 거니? 엄마야말로 내 탓하지 마. 아까 무당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마가 단영이 절벽에서 끌어당긴 거라며? 엄마는 살 만큼 살았으면서 젊은 단영이를 제물로 삼은 거야? 혼 앞에서 마음대로 짓거리지 말라며 남편을 단속했던 시어머니는 이내 입방정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니라 강단영이 힘이 너무 없으니까 나를 끌어올리다가 치가 나가 떨어진 거야.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럼 엄마가 살을 뺐으면 강단영이 사고당해서 식물인간 판정 맞고 1년 동안 누워있을 일 없었겠네. 그럼 살 안 뺀 엄마 탓 맞지? 그게 내 잘못이라고? 나는 분명 강단영이 몸을 끌어올리라길래 끌어올린 것뿐이야. 나는 살고 싶어서 단영이를 세게 끌어당긴 것뿐이라고. 그때 내가 안 잡았으면 우리 둘 다 떨어졌을걸? 네 엄마가 떨어져 죽기라도 해야 속 시원하게 해서 그런 거야? 엄마 잘못 맞고 엄마 죄에 비하면 내 죄는 껌이야. 너 단영이 사고 나고 병원에 실려가자마자 바람 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래놓고도 네 죄가 가볍다고? 치처 병원비 아깝다고 돈 한 푼도 안 낸 놈이? 네가 사람 새끼냐? 응?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래놓고 식장 걸어 들어갈 때 너처럼 속없이 해벌 주고 웃으며 들어가는 신랑은 내 인생에 본 적이 없어. 엄마도 단영이 앞으로 보험은 들어놨냐? 단영이는 재산이 얼마나 있냐? 그런 거 나한테 다 물어봤잖아.
엄마도 은근히 단영이 죽길 바랐던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단영이 죽으면 너 혼자인데 며느리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체크해놓으면 좀 좋아. 두 사람의 니타시오 배틀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갔고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몸을 들이밀고 배를 까보이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극악무도한 행태를 계속 보고 있자니 피로감이 점점 몰려와서 저는 결국 두 사람의 대화에 예고 없이 툭 끼어들었습니다. 자, 오만득 씨, 배시정 씨, 이렇게까지 날뛰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지금 손도 안 대고 코 풀어서 비염까지 싹 가신 기분이네요. 지금까지 해주신 자백 전부 영상 증거로 다 남겨뒀고요. 저게 살아있는 것처럼 말도 안 해. 까무라치게 놀라겠지만 이 강단영 아직 안 죽었습니다. 살아있고요. 그동안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저를 보신 거예요? 원래 귀신돼도 성격은 안 변하는 건가? 누가 봐도 강단영인데. 나라고 배신하면 강단이께 처맞는다. 저는 연애 시절 남편과 주고받았던 암호를 빠르게 읊어댔습니다. 진짜 너야? 너 안 죽었어? 그래 이 멍청아. 내가 죽길 바랐지 너는? 구판 버린다고 내가 순순히 죽어줄 것 같아? 경기도 우산이야. 이거 왜 이러셔? 뭐 다른 감정적인 건 다 제쳐두고 진짜 빡치는 건 생명의 은인인 내 병원비를 한 푼도 안 내는 집구석이 있다. 구판은 거금 들여서 하면서? 야, 이건 선 넘은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 귀신놀이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제 진또배기 법원놀이가 남아있어. 기대해. 저는 허물을 벗듯 소복을 훌렁벗고 벙쪄있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체할 것 없이 다음날 저는 친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이혼 전문 고소미 변호사예요. 고소가 필요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말씀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해드려요. 제가 찰떡까지 찾아왔네요. 남편이 제가 식물인간 판정받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강제로 이혼하고 딴 년이랑 새 살림을 차렸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를 구하다가 추락한 건데 병원비 한 푼도 못 받았고 저를 병원에 혼자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혼쭐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변호사님께 돈줄 내드릴게요. 고소미 변호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아주 시원시원한 고소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 배신영은 제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제가 동의 없이 강제로 이혼 신고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저의 이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재혼까지 했기 때문에 남편은 중혼죄와 공문서 위조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만득은 고인은 아니었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저를 패대기 친 사실이 인정되어 과실치상의 벌을 받고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채 법원을 나서던 저는 선고를 마치고 나오던 두 모자와 마주쳤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볼 일 따윈 없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처음엔 제 인생의 밧줄 같은 사람이 오만득 씨와 배신영 씨가 되길 바랐어요. 썩은 동아줄이란 걸 깨닫기까진 얼마 안 걸렸지만. 그래도 절벽에서 저는 오만득 씨가 저에게 튼튼한 밧줄까진 아니더라도 호박 넝쿨 하나쯤은 던져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 보니까 알겠네요.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리고 배신영 씨, 사랑이 이렇게 더럽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고맙고 가족의 품이 모두 다 따뜻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줘서 고맙고 또 배신은 배려와 이기심의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내가 일말의 미련도 가지지 않게 네가 나쁜 놈이라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다. 뭐 고맙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야. 나는 네가 평생 후회 속에서 살길 기도할 거야. 나 같은 사람 놓친 걸.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이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눈에 담고 저는 그들의 세상에서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며 제가 1년 동안 신세졌던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주말이면 다른 병원까지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봉사활동을 왜 시작했냐고 물으신다면 과거의 저처럼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서울 근교의 한 정신요양병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리 가. 자꾸 저기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엄마, 너무 무서워. 쟤 좀 치워줘. 만드기도 무서워서 싫어. 네가 치워. 네가 남자잖아. 엄마는 엄마잖아.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망했는데 다 너 때문 아니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나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었겠어? 내가 엄마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잖아. 엄마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잠시만. 엄마, 방금 그 소리 들었어? 왜 쟤네는 매달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두 사람의 동공은 넋이 나간 듯 풀려 있었고 아무도 없는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마치 누군가를 쫓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들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죄와 공포에 서서히 잠식되어 두 사람은 결국 현실과 환영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오만득 씨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 단발의 짧은 머리를 양갈래로 따은 채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고 배신영 씨는 말끝마다 눈물을 터뜨려 울보가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열하다가 까르르 웃어버리곤 했습니다. 저 두 분은 무저사이예요. 어머님은 심리적 방어 기제로 인해 퇴행 중이고 아드님은 불안정한 자아가 조울 증세를 불러일으켰죠. 저런 증세는 어떨 때 나오는 건가요?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을 겪거나 큰 죄책감을 지닌 분들이 그래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의식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짓된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어머님처럼 어린 시절로 도망치거나 아드님처럼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죠. 두 사람은 그런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부정하면서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그 고통은 아마 상상도 못할 만큼일 거예요.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펼쳐진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요? 아마 그곳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죄와 벌을 주고 미움과 증오를 되풀이하고 있을까요? 부디 하루빨리 그들의 세계가 온전해지길, 사랑이 있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길, 그리고 1년에 하루쯤은 따뜻한 날이 있다고 느낄 수 있길, 그래서 다시 자신을 회복하고 제대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길,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제가 오만득 씨와 배신영 씨를 위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딱 이 정도였습니다. 그들과 저의 세계는 많이 달랐지만 저는 저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했고 앞이 캄캄한 긴 터널에 또 한 번 갇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미세한 불빛이 보일 때까지, 엔진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고 걸어나갈 용기를 가지고 저는 또 저만의 일상과 세계로 돌아와 조금 더 단단해지려 합니다.